예, 그럼 지금부터 2026년 8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 번호 2026로 1726호 피고인 이운우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입니다. 먼저 사건의 심리에 앞서서 재판 중계에 관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라서 항소심 재판 전 과정의 중계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상을 보호 등을 고려해서 항소심의 모든 공판기일에 한하여 그 개최 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재판 중계를 허가하면서 그 방식으로는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중계로 한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할 텐데요. 특검 측에서 나오신 분이 파견검사 김현지, 정재인 출석하였습니다. 김현지, 정재인 검사님이시고, 변호인 나오신 분이 법무부인 태원의 정재욱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나오셨고, 그러면은 진술 거부권 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피고인 일어서시겠습니까? 피고인 항소심 재판 중에 진술하지 않거나 또 개개의 질문에 진술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묻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은우입니다. 생년월일만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1심 판결에는 직업은 그냥 무직으로는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현재? 그다음에 주소랑 등록 기준지는 1심 판결 이후에 변동이 없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거나 하면 법원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 먼저 1심 판결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피고인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죄사실로 재판 받았고,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선고 받으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 항소했고 또 검사도 항소 제기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 시작합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서 쌍방 항소 이유를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출하신 서명과 그다음에 구조변론으로 진행할 텐데, 검사 측과 변호인 측 항소 이유 진술을 마치고 혹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관련해서 항소 이유 등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피고인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존에 제출한 서면은 모두 진술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던데 항소장도 진술하시는 걸로 할까요? 함께 진술하는 것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7월 2일자 항소장, 7월 16일자 항소 이유서 진술하고, 피고인 측은 7월 22일자 항소 이유서, 또 8월 10일자 항소 이유 보충서 모두 진술하시고요. 그 내용 기초로 저희가 성명 증명의 항고에 대해서 검사 측은 간단하게 구두 진술하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한 PPT로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까? 제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먼저 검사 측은 간략하게 그럼 구두로 요지 말씀하시죠. 항소 이유는 간단히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특별검사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한 바 특별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측은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하신 건데, 다만 시간은 저희가 30분 보장해 드리는데 말씀처럼 항소 이유서는 저희가 다 검토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 좀 강조할 부분, 중요한 부분 위주로 요지 위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내용 없는 페이지 빼놓고는 한 50페이지 후반대인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내용을 좀 건너뛰면서 간략하게 그러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한 2시 반 정도까지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겠습니다. 할 테니까요. 그렇게 시작하시죠. 예. 잠깐 화면을 잠깐 저희가 바꿔.
맨 표지에 이 사건의 질문은 하나다. 피고인은 비판 자막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는가가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어떤 전체를 가르는 그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와 지시는 다릅니다. 자막이 삭제된 사실, 그게 결과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했는지 그 지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다툼이 없습니다. 스크롤 뉴스가 26건 중에서 10건이 삭제되어 16건만 송출됐다라는 거, 2024년 12월 4일 계엄 당일 새벽입니다. 근데 이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은 피고인이 처음에 자막이 나가기 전에 무슨 얘기가 오갔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은 잘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상기업이라는 시기에 방송을 소스 부족으로 그만둬야 하는데 자막이라도 잘 처리하자라는 그런 개괄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삭제할 자막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는 두 번의 통화입니다. 두 번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정치인 등의 주장, 견해 등은 빼라라는 포괄적 취지였고, 그리고 20여 년 이상 근무했던 그 두 사람 박준석, 추동진은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심 유죄 판단의 연결 고리를 보면 피고인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두 번의 통화 71초간에 각각 52초와 19초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 자막이 선별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강압적으로 이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직권 남용이 되며 그 두 사람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쟁점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 쟁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전반기 후반기로 관련자의 진술이 바뀌는데 신빙성을 어디에다 부여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그 방송 기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자막 배제 기준이 평소처럼 정치적 견해 표명, 주장 등을 배제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검사나 이제 원심의 일부 판단에 따라과 같이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 아니면 비상계엄 세력의 어떤 유불리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속요건으로서의 직권남용의 남용성과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이 된 것인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요건으로서 특검 관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요건으로 관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내란특검법 2조 제1항 11호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지금 2024년 12월 26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 14일 그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 내란 선전 부분은 불기소했고 특검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같은 날짜에 직권남용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스크롤 뉴스 자막 삭제 지시 역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피의자의 향후 방송 기조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내란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선전 자체가 불기소로 부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 사실이 객관적 구속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내란 선전죄에 구속 요건에 해당할 수 없는 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물 공통이라는 그런 기준만으로 지금 이 사건이 적법하다고 내란 특검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대로 인정한다면 내란 선전으로 인해서 압수된 증거물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만 공통되면 모든 범죄가 지금 예를 들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인데 거기 개인정보 유출이나 예를 들면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자료 속에서 그런 게 발견되면 아니면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그런 게 된다면 모든 게 지금 포괄되게 돼 있습니다. 그 증거물을 공통으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한시적 제도인 특검 제도의 취지상 관련 사건에 대한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간순 증거와 기속 범위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본적인 프레임은 피고인이 지금 이 사건 그 공소 사실 관련해서 내란 아니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목적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비상계엄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그날 저녁 7시경에 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음주도 곁들였습니다. 그때 추동진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코트 속에 있는 전화를 발견을 못해서 9시 18분경에야 확인 후 그 대통령실 생중계 일정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 그렇듯이 뭐 KTV는 중요하게 뭐 특히 그 외국과의 시차 때문에 외국에서 벌어지는 뭐 순방 외교 그런 것 때 중요한 내용이면 그거를 중계하면서 그 이후에 방송으로 해설 방송을 조금 더 이어가는 그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 사안이면 특보를 준비하라고 하고 바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모두 간부 출근하라고 하고 본인도 출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나 아니면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있던 그 비상적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사실 관련 직접 통화는 2차례입니다. 1시 37분 58초경에 52초간 추동진에게 전화를 했고 1시 40분 58초에 박준석에게 약 19초간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전화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 기술적 문제로 KTV의 자막이 송출되지 않거나 전날 자막이 송출되거나 그런 것들 기술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통화였지 이 사건 뭐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겁니다. 추동진의 그 다음에 그 무관한 통화 이후에 지교철에 대한 지시 내용을 보면 자막이 너무 안 나가니 문제다, 담은 5개라도 넣어달라, 그런 통화를 하는 것으로 봐서 자막 내용에 대한 대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통화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된 통화의 전부입니다. 이 71초 합쳐서 71초의 통화 이후에 그 다음에 2시간 20분간의 그 실무진 간의 삭제, 재생성 그리고 논쟁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71초와 이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이 71초라는 지시 내용의 실행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실무진의 실현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객관 증거를 보면 그 피고인과의 어떤 추동진과의 통화 이후에 추동진은 지교철과 통화해서 대통령 얘기하고 행정부 얘기하고 포고령 내린 거하고 이런 사실적인 것만 뭐 해달라, 정치적인 부분은 빼야죠, KTV는 YTN 연합뉴스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KTV 뉴스의 기조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 언어의 내용조차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중심 KTV 기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추동진과의 52초의 동안 동안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이 지교철에 대한 추동진의 그 발언 내용이 모두 지시되고 전달될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넘게 25년 넘게 KTV에서 원장이 아무리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그 추동진의 KTV에 대한 이해, 방송 기조에 대한 인식에서 반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진술은 바뀌어 갔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초기 진술에는 그 통화 녹취나 국회 증언이나 아니면 문체부 감사 과정에서 박준석은 본인이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또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뉴스같이 판단에 따라 삭제하였다. 수동진은 하단 스크롤이 최종 데스크 권한은 KTB 측에 있다. 그런 류의 그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검찰이나 법정에 이르러서 원장의 강압과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했다. 용산에서 알면 가만히 있겠냐는 그 어떤 말을 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불리한 내용은 넣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불리한 내용을 직접 넣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의 변화는 또 동시에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진술 변화의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중징계 통보 이후에 책임을 지시자에게 옮길 유인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12월 4일은 자막을 삭제를 실행했고 박중석이 직접 CPS에 접속하거나 추동진에게 전달하거나 추동진이 또 직접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요. 이때 물론 피고인은 박준석, 추동진이 직접 CPS에 접속해서 자막을 작업을 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냥 개선에 따라서 지교철 씨에게 이런 거를 수정하라고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직접 하는 줄은 12월 20일 경에야 알게 됐습니다. 국회에 문체부에 출석하면서요. 그 다음에 4월 4일날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 직후인 4월 8, 9일날 문체부 감사와 초기 준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 본인이 판단해서 삭제했다는 기조를 유지합니다.